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한 교육행정직 지방직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PPT 자료 보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장학, 교내 자율장학의 형태는 무엇이냐. 그리고 장학의 종류를 물어봤는데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여기 있네. 교장, 교감, 외부 장학 요원, 전문가, 자원 인사 등이 주도하는 개별적이고도 체계적인 성격이 강한 조언 활동이다. 개별적이고도 체계적인 성격이 강한 조언 활동이다. 주로 초임교사, 저경력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표적인 게 임상장학, 마이크로 티칭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점 내용을 보면 그냥 임상장학, 초임교사들 장학사가 가르쳐주는 거 요 정도로 개념을 잡으면 되고, 그래서 대상이 주로 초임교사들, 초입이 아니라 초임교사들 이렇게 대상으로 진행된다. 그렇다면 요거를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장학의 흐름으로 이 장학의 역사가 나온 거죠. 역사가 관리장학에서 협동장학에서 수업장학에서 발달장학으로 이렇게 이 장학의 역사적인 흐름인 거지. 그래서 이게 한 30년대? 이게 30년대부터 한 55년 정도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니까, 협동장학이니까. 이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관련된 거. 그래서 50년대부터 해서 한 70년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이렇게 흘러가는 이 역사의 흐름의 용어를 물어본 것 같아. 그래서 브루너가 강조했던 그 학문 중심 교육 과정 때 교사들의 수업을 전문가가 직접 관찰하면서 조언해 주는 임상 장학이 이때 강조가 됐던 거지. 임상 장학을 강조하는 장학의 패러다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래서 정답 수업 장학이다 해가지고 이게 답이 3번 이런 문제로 나온 거지. 1번이 물어본 게 뭔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학의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장학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장학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커다란 핵심적인 장학이 뭐냐 하면 임상장학이다. 장학의 본질이 뭐냐? 교사의 교수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교사의 교수 기술을 관찰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조언해 주는 그런 활동이 장학의 본질이 되겠지. 그 장학의 본질이 임상장학이고, 그러면 다른 장학들도 다 결국은 임상장학이지. 교사의 교수 기술 향상하는 거니까. 근데 누가 보냐? 동료 교사가 보면서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럼 동료 장학이 되는 거고, 자기가 의뢰한 사람이 보고서 가르쳐 주는 거다. 컨설팅 장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장학의 본질은 임상장학이 되겠지.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건 물어보고, 자기가 장학하는 건 그렇지. 그래서 1번은 그냥 쉽게 장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본 거고, 2번 평생교육에서 우리 맨날 했던 게 평생교육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유네스코가 있고 OECD가 있다. 유네스코는 평생교육의 방향을 뭘로 강조하고, 이거 틀어야지. 2번 평생교육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유네스코가 강조한 방향이 무엇이고 OECD가 강조한 평생교육의 방향은 무엇이냐. 이렇게 맨날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유네스코는 문해교육에 초점을 두는 거고 OECD는 순환교육에 초점을 두는 거지. 왜? OECD가 추구하는 건 뭔데? 경제. 경제개발협력기구니까 경제성을, 교육을 통해 경제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학교 다니다가 직장 들어가지. 직장 들어가는데 일을 못해. 그러면 생산성이 증가가 안 되잖아. 다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돌아와라 이 얘기야.
그게 순환교육이라는 용어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맨날 우리 임용 기출문제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거니까 아마 순환교육은 맞췄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3번. 이거는 교육사회학의 아버지. 우리 맨날 교육사회학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뒤리깽이다. 뒤리깽이 한 일이 뭐냐. 보편사회화랑 특수사회화다. 맨날 이렇게 사회학 책 피자마자 나오는 사회학의 아버지. 뒤리깽이라는 학자를 출제한 거고,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공통적인 신념, 태도, 행동, 양식을 내면하는 게 보편사회화가 되는 거고, 특수한 직업에서 갖춰야 할 어떤 지식이나 태도나 행동, 양식을 내면하는 건 특수사회화가 되겠지. 그래서 제시문을 읽어보면 사회의 동질성을 위해, 여기 사회의 동질성을 위해, 유지하기 위해 한 사회의 공통적인 감성과 신념, 집단의식을 새로운 세대에 내면화시키는 보편사회가 되겠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집단의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신념을 내면화하는 게 보편사회다 해가지고 사회화 이론으로 가장 첫 번째 학자인 뒤리깽을 출제한 거지. 그 다음 학자로 미국의 교육사회학의 대장인 파슨스, 에이질 기능, 구조 기능, 그 연결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그 다음 학자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회화의 유형을 설명한 드리븐까지 우리는 공부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교육사회학에서 사회화 이론가가 출제가 된다면 뒤리깽, 파슨스, 드리븐 세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뒤리깽이 출제가 됐고, 4번 행정의 원리에서 4번 행정의 원리에서 시험 문제 제일로 많이 나왔고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매번 출제가 됐던 게 자주성. 그러면 학습자들이 제일로 헷갈려 하는 게 자주성의 원리가 정확히 뭔지를 모른다 해서 수업 때도 맨날 강조했던 게 자주성. 그래서 우리는 자주독립만세, 뭐 이렇게 자주성의 원리를 자주독립만세다라는 식으로 내가 맨날 설명했던 것 같아. 맞지? 기억이 안 나? 자주성의 원리는 정치나 종교로부터 분리, 독립이 돼야 되고,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자주성의 원리지. 근데 이 3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의사와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 주민 참여, 무슨 원리? 그렇지, 민주성의 원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민주성, 요거도 민주성. 그래서 민주성을 두 개 놓고 자주성을 여기다 넣은 거지. 그래서 3번이 틀렸겠지. 5번. 교사의 동기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우리 동기 이론으로 공부했던 게 나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근데 괜찮네. 이거 되게 편하고 좋네. 이게 동기 이론엔 내용 이론이 있고 과정 이론이 있다. 그래서 내용 이론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건 허즈버그, 맥그리거, 기억나나? 아지리스, 알더퍼, 메슬로우, 뭐 이런 애들이 내용 이론가고, 과정 이론가로 우리가 공부했던 게 1등 학자가 브룸, 기대가치론. 오케이? 2등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3등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근데 시험지에 나온 건 브룸하고 아담스만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중에 당연히 과정 이론 하면은 누굴 물어봤을까? 브룸을 물어봤겠지. 그래서 정답지도 역시나 3번 브룸의 기대 이론이 정답지가 됐던 거지. 근데 내용을 보면 목표 설정 이론이 만족 불만족하면 허즈버그 얘기잖아. 허즈버그는 누구나 알 거 아니야. 그럼 1번 제껴 써야 되고, 공정성 이론은 보상의 양뿐만 아니라 그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만족을 결정한다고 본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2번 답했다고. 공정성 이론은 보상의 양뿐 아니라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만족을 결정한다, 이런 설명이 없어. 공정하다고 지각하면 불평형하지가 않는다.
불공정하다고 지각하면 어이씨 불평행해진다. 그래서 동기가 유발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만족 불만족이 어디 있어? 그렇지. 근데 그냥 어설프게 공부하니까 그냥 좋은 말 같은데 좋은 말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틀린 거겠지. 그러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걸 보기를 이번에 빠뜨리기. 왜냐면 우리가 맨날 공부한 게 기대론 아니면 공정성 이론이니까 2번 아니면 3번에 답해가지고 틀렸을 것이라는 얘기야. 100%지 이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를 알더라도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좋은 말 써내면은 넘어가기 딱 좋다라는 걸 또 깨닫는 거지. 우리 국가직에서도 맨날 그런 거야. 좋은 말로 써놓으면 그럴싸해서 답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담스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꼭 그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게 조금 아리까리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 이게. 그 다음에 기대 이론을 보면 이 문장이 되게 어려운 거야. 기대 이론. 그래서 이걸 어려워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심리학적인 기본 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기대 이론이라는 게 뭐지? 인지적인 거지. 내가 기대하면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우리 왜 반두라의 이론도 SOR이잖아. 자극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기대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반응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게 SOR 이론이잖아. 반두라. 그래서 기대, 목표 이런 거는 인지주의야. 인지적인 과정이라고. 오케이? 그럼 내가 기대하면 하는 거고 나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하겠지. 그러면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머리를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게 기대 이론이겠지. 노력하면 성과가 올까 안 올까? 올 거다라고 기대하면 하는 거야. 근데 노력해도 안 돼라고 하면 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면 성과가 있으면 보상이 올 거다라고 기대하면 하지. 노력을 해서 성과를 가져오려고 하고 성과를 가져와서 보상을 얻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노력하면 성과가 오고 성과가 오면 기대가 온다라는 게 부름의 기대론이었던 거지. 기억나? 그래서 그림으로 노력, 성과, 보상 그거 기억나지? 그걸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기대론은 동기를 개인의 여러 가지 자발적인 행위들 중에서 자신의 선택을 지배하는 과정으로 본다. 자신의 선택을 지배하는 것이다. 내가 지배한다. 내가 기대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동기 유발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된다. 그런 뜻인 거야. 이게 문장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은 지금 직업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해. 공무원이라는 내가 꿈꿔왔던 직업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공무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시험 공부를. 그지? 또 어떤 사람은 나 승진하고 싶어. 그러면 승진에 필요한 요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럼 모든 인간의 행동은 누가 선택하는 거야?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본인이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돈 버는 행위를 하는 거고, 직업을 얻고 싶으면 직업을 얻는 행위를 하는 거고, 그걸 어떤 걸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이 기대 이론이야. 그 개념, 본질적인 개념을 물어본 거야. 다시 읽어보면 기대 이론은 동기를 개인의 여러 가지 자발적인 행위 중에서 자신의 선택을 지배하는 과정으로 본다. 동기를 개인의 여러 가지 자발적인 행위들 중에서 자신의 선택을 지배하는 과정으로 본다. 그 뜻은 다른 말로 바꾸면 보수를 추구하는지, 승진을 추구하는지, 직업을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선택하는 게 달라진다. 오케이? 그래서 돈을 갖고 싶은 사람은 돈 버는 행위를 추구하는 거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얻고 싶은 사람은 공무원 준비를 하는 거고, 세무사가 되고 싶으면 세무직을 그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사람마다 그래서 다 다양한 거야, 하는 게. 오케이? 그걸 논의하는 게 기대 이론이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 만족 이론은 포토와 롤러의 이론인데, 내용을 보니까 뭔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공정성을 판단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4번은 아무도 손 안 대는 거지.
이 포토와 롤러의 성과 만족 이론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손은 안 대는 거지 이건. 되면 이상한 거지 이건. 그래서 요 세 개 중에서 목표 설정 이론은 여기 허즈버그라는 게 보이니까 손 안 댔을 거고, 이 공정성 이론은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손대기 딱 좋은 거지. 근데 기대 이론은 기대라는 단어를 숨긴 거지. 그러니까 싹 넘어가기 딱 좋은 거야.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많이 틀렸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의 개념을 명확히 아는 사람만이, 정말 고수만이 맞출 수 있는 문항이지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은 틀리기 딱 좋은, 그래서 난이도가 그래도 괜찮은, 틀리기 딱 좋게 만든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공부에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를 성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을 꼭 체크하고 내가 주로 틀리는 문항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공부하는데 방향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6번 문화실조론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다원론이랑 문화실조론 두 가지를 맨날 공부했던 것 같아. 맞죠? 문화실조론은 문화가 부족하니까, 결핍되니까 인지 발달에 저해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고, 문화다원론은 학업 성적의 차이가 나는 것은 특정 계층의 문화만 반영하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관점을 가진 게 문화다원론이다 라고 하면서 그 두 가지의 핵심적인 개념을 소개했던 것 같아. 그대로 출제가 됐네. 여기 보면 문화상대주의, 이게 문화다원론인 것이고, 학생 간의 교육 격차가 문화적 결핍보다는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보는 게 문화다원론인 거지. 그러면 문화적 결핍으로 보는 게 요 문화실조론인 거지.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물어본, 그래서 2번으로 물어본 그런 문항이 출제가 돼서 아마 두 가지 용어를 정확히 개념 파악한 사람은 쉽게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번. 평생학습 도시는 임용시험에서도 출제가 됐던 거고 우리 공무원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던 거야. 그래서 이 법, 평생교육법상에 있는 평생학습 도시 이 지문을 그대로 모의고사 때 내가 계속 연습을 시킨 것 같아. 그리고 법규 특강 때도 이걸 그대로 똑같이 하면서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거, 교육감이 정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부 령으로 하는 거, 대통령 령으로 하는 거, 차이가 뭔지 우리 맨날 했던 거 기억나? 전국 대상이면 누가 정해? 장관. 그러면 교육부령이겠어? 대통령령이겠어? 대통령령. 그렇지. 그러면 시도에 관련된 건 감이 정하겠지. Understand? 그래서 큰 개념이면 작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전국이니까 교육부령 이상하지. 무슨 령? 대통령령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요거 옳지 않은 것은 2번 이렇게. 그리고 요거 재밌는 게 이 공무원 요번에 법규 출제한 거에 분석을 해보니, 출제위원들이 어떤 스타일로 내는지를 분석해보니, 이게 평생학습 도시가 전국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라는 게 있다고. 여기가 지금 계속 인터넷의 기사에, 신문 기사에 계속 올라와. 이 전국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에서 네덜란드랑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뭐 프랑스랑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중이야. 그게 올해 한 3월달 기사에도, 시험 보기 바로 한 달 전에도 그 기사가 계속 나왔던 거야. 평생학습 도시는 굉장히 핫한 주제가 되는 거지. 그는 그걸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사적인 접근을 가지고 법규를 예상하는 것도 좋은 전략 같아. 나는 시사적인 접근보다도 여태까지 출제가 됐던 것들을 분석해서 그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로 수업을 해서 적중을 했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그 시사적인 것도 건드리면서 우리가 대비하는 게 좋아. 학생은 근데 그 시사적인 걸 볼 시간이 없겠지. 그러니까 선생이 해야지. 선생이 이제 교육 관련 시사적인 게 있으면 바로바로 스크랩 해가지고 대비해놓고 문항으로 만들어놓고 요즘 이런 게 뜨고 있다. 근데 학생은 싫어하지.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주면 왜 이렇게 많은 걸 해요? 라고 싫어할 수는 있겠지. 그 딜레마지. 그러니까 나는 물론 어쨌거나 우리 올해 오늘 시험 본 거에 법이 4문항이 나왔으니 뭐 절대적인 국가 문서가 2015개 정도 우리가 특강을 했는데 거기서 2문항이 또 나왔어. 2015개 정도 2문항 나왔고
법규가 네모락 나왔으니까 60%가 나왔다고, 아니 30%가 나왔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두 과목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새로 강의를 하게 되면 내년 대비를 하게 된다면 법규만큼은 확실하게 잡는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 법규, 국가 문서에서 나오니까 그게 좋은 방향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기가 막혀요.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이 이거 뭐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요거 교육감 있잖아. 부교육감 현행법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맞아. 왜? 부교육감을 교육감이 만약에 임명해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꼬봉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중앙에서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비리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국가가 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아. 지금까지 법은, 현행 법은. 근데 그렇게 되면 중앙이랑 이 각 시도랑 협업이 잘 안 되잖아. 서로 견제하니까. 그래서 법을 바꾸자. 부교육감은 그냥 교육감이 임명하는 걸로 지금 바꾸자라고 법안을 발표한 상태야. 통과가 지금 됐는지 아직 안 된 거고, 법안을 건의해서 지금 법안을 올린 상태,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제 이제 통과가 되면 법이 바뀌겠지. 그래서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테마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지금 법이 시사적인 거에 관련돼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이 해야 될 게 더 많아진 것 같아. 학생들이야 뭐 시사적인 거 인터넷 기사 보고 맨날 그거 할 수 없으니까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내가 한번 이제 앞으로는 법에 관련된 게 있다면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이런 게 있다면 반드시 법규 특강할 때 그거를 연결해서 맥락을 연결해서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한 문항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답이 1번이고 우리 맨날 했던 게 2번이잖아 이거. 4년 3기. 2번 절대 손대면 안 되고. 시군구, 시도. 맨날 했던 거잖아 이거. 맨날 기출문제 나왔던 거. 그래서 X. 이거 없어졌잖아 이제. 이거 그걸 찍었다고? 이거 없어졌다고 그랬잖아. 이제 기억난다고? 그게 무슨 짓이냐고. 이거 14년도에 없어졌는데 그때 하고 끝난 건데 없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6, 7년 됐는데 교육감만 뽑는 거지. 이거 없어졌잖아.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교육위원회 자체가 없어졌잖아. 기억나지? 아니 기출문제도 많이 풀었잖아.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나 진짜 이거 법규 때도 하고 맨날 했던 건데. 그래. 이게 기억나지? 왜 지금 기억나냐고. 아무튼 법규 잡아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9번 2015 개정은 우리 국가직에서 출제가 됐기에 내가 딱 하나 틀렸다 그랬지. 내가 시험 보면서 내 역사적으로 틀린 건 딱 하나 그 문항이야. 출제 오류 같아. 그럼 100% 출제 오류야. 이번 시험은 나 당연히 100점 맞았고 내가 했던 건데 뭐 뻔히 맨날 수업 때 했던 건데 100점 맞았고 최초로 내가 하나 틀린 게 이번 국가직이었고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내가 2015 개정을 특강 자료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잡아놨고 그게 요 중에 요거 성취기준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아마 맞았을 거야. 몰라? 틀렸어? 진짜.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험 후 이게 뭐야? 수험 후? 수업 후지. 이게 수업 후.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내는 활동의 기준. 이 활동의 기준. 성취 기준. 이렇게. 성취 기준.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잘하냐. 이만큼 잘하냐. 요만큼 잘하냐. 요만큼 못하냐. 이거는 성취 수준. 수준 떨어진다 그러면 하는 게 수준이 좀 떨어진다. 이 얘기인 거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기준. 그게 성취 기준. 그래서 성취 기준이랑 성취 기준이랑 성취 수준 이 두 가지 얘기만 계속 했던 거야. 그 성취 수준은 A, B, C, D, E 등급으로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거 A, B, C, D 이런 식으로 수준을 만드는 거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성취 기준인 거고. 그래서 2015 개정에서 그 자료에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참조해서 보고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 봐봐요. 18번에 보면 2015 개정 총론의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거 이거 기억나? 했던 거? 그대로 또 나왔네. 그러면 뭐야? 우리 배웠던 게 자기 관리 능력. 그 다음에 그 있잖아. 심미적인 감정도 있고 창의적인 사고도 있고 또 뭐도 있어? 6개였잖아 우리 외운 거. 자, 그 다음에 지가 뭐야?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그지? 그 다음에 창, 심, 또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이렇게 되는 거지. 6가지 이게 출제가 됐던 거지. 너무 쉽게 2015 개정을 또 열심히 했더니만 또 더럽게 쉽게 나와서 좀 화가 많이 나죠. 우리는 각 학교급별로 했던 것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뭔지까지 다 외웠는데 짜증나게 너무 쉽게 나와서 화가 많이 나는, 그죠? 어쨌거나 그래도 하고 나니까 그래도 편하게 시험장 가서 볼 수가 있었던 거고. 몇 번까지 했지? 한국사도 두 문항이 나왔는데 정말 쉽게 나온 것 같아. 개화기 때 관립 교육기관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게 아는 게 유일하게 동문학, 유경공원, 연무공원이잖아. 연무공원 군인 총까지 뺏기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일제한테 맞추긴 하는데 모른다고. 동문항이 먼저 83년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 86년도에 유경공원 만들어지고 88년도에 연무공원 만들어진 거잖아. 개화기 교육기관이야. 그럼 계속 책만 훑어봐도 개화기 때 교육기관 나오면 요거는 아마 기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 개신교냐 천주교냐까지 구분하면서 공부했었던 거잖아. 임용에서는 그것까지 물어보니까 이게 감리교냐 개신교냐 해가지고 막 그 어렵게 보기를 만들어서 출제했었잖아. 우리 그런 것까지 기출문제 다 풀었었다고. 근데 이제 관리기관이야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쉽게 풀었겠지 이건. 그래서 한국사는 너무 쉽게 나와서 조금 그래요. 이거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음 또 한국사가 하나 더 나왔어요. 우리 맨날 했던 거. 그 다음 임용시험에서 똑같이 그냥 나왔던 거. 신라랑 국학이랑 국자감이랑 공통된 필수 과목이 뭐냐? 논어, 효경. 기억 안 나? 겨우 맞췄다고? 논어, 효경 이거를 그렇지. 그게 들려서 기억 맞추는 거지. 그게 뭐냐면 중국의 필수 과목 내용과 우리나라 필수 과목 내용이 달랐다는 얘기야. 우리나라는 논어하고 효경을 그렇게 중시한 거야. 효를. 중국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통일신라 국학이라든지 고려의 국자감은 당나라의 국자감을 모방해서 만든 게 맞잖아. 그러면 거의 똑같다는 얘기야. 문묘를 제사 지내는 거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거의 똑같은데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중국이 강조하는 내용이 달랐다는 점이 하나가 다르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조상의 얼이 무엇이고 우리 조상이 강조했던 내용이 뭔지를 좀 파악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게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엄청 강조되고 이게 시험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논어효경이. 이게 중국이랑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시사점인 거거든. 그래서 임용에서도 이게 똑같은 문제가 두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었다고. 그래서 우리 이론 시간에도 기출문제 듣기평가 할 때도 이거 계속 듣기평가 해줬던 거고 그랬던 거지. 모의고사로도 우리 계속 연습했던 거고. 그래서 아마 어렴풋이 기억나서 맞췄을 거야. 관심이 없어도 그냥 들었던 풍월 때문에 맞췄을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한국사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화기하고 국학, 국자감. 그래서 아마 내년 강의 전략도 올해 하는 거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올해 했던 그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을 반복하는 형태로 핵심적인 것만 암기하는 형태로 나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걸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다음 이 뭐야? 몇 번? 11번. 이거 모의고사 마지막 회인가 우리 했던 거 기억나? 포스트 모더니즘? 단어까지 똑같이? 그치? 기억 안 나?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오케이 노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반권위주의. 당연하지. 지배집단 제일 싫어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지배집단이 여태까지 억압해왔던 것들, 폭력 행사했던 것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반권위주의야. 지금 우리 사회 문화 봐봐. 50대, 40대 막 다 죽이려고 하잖아, 20대가. 억압하고, 불법하고, 권력을 가지고, 횡포하고, 불법으로 땅 헤쳐먹고 하는 것들 분노감에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섰잖아. 그렇지 않아? 부동산 정책, 부동산의 어떤 불로소득, 이 모든 것들, 기득권들이 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분노하고 있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그래서 이 반권위주의, 이거 포박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연대의식이 필요해, 안 필요해? 젊은이들끼리 연대의식이 있어야지만 힘을 합쳐가지고 대항해 나가지.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연대해서 그들을 물리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연대의식이야. 반연대가 아니라. 반연대면 개개인 개인주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지. 반정초주의. 기본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 꼰대들이 야 그건 기본이야. 뭐 이건 기본적으로 나이가 50은 돼야 정치할 수 있지. 이건 기본이야.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 기본이 뭔데?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니네가 세운 기준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 정초주의, 파운데이션을 반대하는 게 반정초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그러니까 비판의식이 굉장히 강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공동체 의식을 강조할까 안 할까? 굉장히 강조하겠지. 공동체 의식을 되게 중시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개인은 개인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개성을 중시하는 것과 개인주의는 다른 거야. understand? 그래서 요거 반연대 의식이 아니라 연대 의식을 되게 중시하는 거고, 공동체 의식 되게 중시하는 거고, 반정주의라든지 반권위주의, 다원주의. 같은 맥락이 다원주의. 그지? 다원주의는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해 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까지 강조하고, 그러면서 연대 의식을 갖추겠다는 얘기야. 논리 알겠지?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으로 이렇게 철학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철학했던 거 전통 철학, 뭐야 이게? 전통 철학. 그다음에 미국의 4대 철학, 현대 철학으로 실존 철학, 뭐 비판 철학, 뭐 분석 철학, 해석학, 현상학, 신자유주의 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게 띵 나온 거예요. 그것도 단어 공부하듯이. 핵심적인 개념이 뭔지를 물어본 문항이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각 철학이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다른 철학의 핵심 한 줄이 무엇인지 그걸 공부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또 학습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거지. 렌줄리가 쇄골이 모형 동글뱅이 3개 기억나지? 지능이 좋아야 되고 창의성도 좋아야 되고 과제 집착력도 있어야 되고. 답이 1번. 너무 단순한 거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강화도 뭐 가장 기본적인 거. 강화 벌이 효과야, 강화가 효과야. 강화 이론인데 강화가 효과적이면 그럼 벌 이론이라고 하지 누가 강화 이론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1번 제낄 줄 알고. 선호하지 않은 걸 제거해 준대. 혐오 자극을 제거해 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한다. 그게 뭐지? 부적 강화, 청소 시간 면제. 그 다음에 선호하는 거 제공해 준대. 그래서 행동의 빈도를 높인대. 사탕 준대. 정적 강화. 가장 기본인 정적 강화, 부적 강화의 개념을 물어본 문항이야.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이 되겠지. 그래서 강화 이론으로 우리 이거 말고 프리맥의 원리가 뭔지, 타임아웃이 뭔지, 쉐이핑이 뭔지, 차별 강화가 뭔지,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화가 등등등등 수억만 가지를 했는데 너무 쉬운 정적 강화, 부적 강화가 나온 심리학에서 출제된 건 요렇듯 너무 쉬운 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 정도. 근데 또 다른 문제를 보면 요건 조금 또 그래도 조금 기본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개념은 좀 있어야 될 정도로 괜찮은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근데 너무 쉬운 거야 이것도. 형태주의 심리학이란 단어 뜻 아냐 물어본 거지. 그럼 형태주의 심리학이 게슈탈트잖아. 그러면 인지주의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게슈탈트 인지주의 심리학에는 켈러의 통찰학습이 있다고 그랬잖아. 대표적인 게 레빈의 장이론이라든지. 근데 이걸 보면 시행착오는 누구지? 시행착오설. 교육심리학의 아버지. 이성 꼬드기는 법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손다이크. 교육심리학의 아버지 손다이크 시행착오설. 오케이? 시행착오설을 통해 시행착오설이니까 당연히 행동주의가 되겠지. 해보는 거니까. 머리 쓰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행동주의니까 형태주의니까 X가 됐겠지.
너무 단순하게 나온 건데 형태주의란 단어를 쉽게 알아내지 못하잖아, 학습자들이. 그래서 좀 까다롭게 느끼지 않았을까. 너무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손다이크의 이성 꼬드기는 방법으로 학습의 3법칙도 우리 공부했잖아. 주변에 자꾸 서성거린다. 반복의 법칙. 만족할 만한 경험을 줘야 된다. 커피 뽑으러 오면 커피 자판기에다 돈 집어넣고 간다든지, 도서관에서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싸놓고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만족의 법칙. 근데 약속 날짜 잡으면 이쁘게 준비하고 나간다 그랬잖아. 준비성의 법칙. 이게 세 가지가 학습의 3법칙이라고 했던 거 손다이크 기억 안 나? 교육심리학의 아버지다. 사회인지론은 누구야? 반두라. 그 다음에 요거 행동주의, 자극반응, SR, 연합. 뭐야 이거 너무 쉬운 거죠. 정보처리 이론, 감각기억, 작업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작업기억을 단기기억이라고 하는 거니까. 감각기억, 작업기억, 장기기억으로 구분한다라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심리학이 두 문항이 나온 거예요. 강화이론하고 학습이론 이렇게. 근데 그 너무 기본적인 걸로만 심리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도 뭐 별다르게 새로 할 만한 것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15번. 교수학습이론인데 우리가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구성주의. 교수학습이론에서 1순위가 뭐냐 하면 무조건 구성주의밖에 없다라고 구성주의만 했던 것 같아 정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고 틀린 사람이 여기 있네요. 신기하게도. 그러면은 단어를 보면 전문가랑 초심자 간 이 두 단어만 봐도 답이 나올 것 같아 나는. 전문가한테 가서 배우는 게 뭐야? 단어 봐봐 여기. 전문가한테 가서 배우는데 사부님 하고 배우는 거래. 사부님 하고 배우는 거. 너희들이 하는 게 사부님 하고 배우는 거잖아. 나 머리 좀 좋게 해주세요. 네가 학습했던 모든 노하우들을 짧은 시간 내에 다 전수해 주세요. 사부 도와줘 뭐 이런 거잖아. 그게 뭐야? 도제. 뭔 도제? 도자기 도제, 인지 도제. 머리 쓰는 거 도제. 그래서 이게 당연히 4번인 거지. 읽어봐봐. 전문가랑 초심자 간의 특정한 관계 속에서 실제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구성함으로써 개념을 발전시켜 나간다. X. 발전시켜 나간다. 전문가는 초심자의 지식 구성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초심자는 전문가와 토론이나 초심자 간의 토론을 통하여 사회적 학습 행동을 습득하고 자신의 인지적 활동을 통제하면서 인지 능력을 개발한다. 사회적 이 단어가 오탄 것 같은데? 사회적 학습 행동을 맞네. 그렇다면 여기 보면 뭐 때문에 헷갈렸냐? 실제적 과제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렸다 그랬지. 그러면은 얘는 실제적 과제야, 그냥 추상적인 과제야. 그렇지. 그럼 얘는 실제적인 과제야, 추상적인 과제야. 그렇지. 얘는 실제적 과제야, 추상적인 과제야. 그렇지. 얘는 당연히 다 실제적 과제지. 구성주의인데 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야? 세상에 변별 못하고. 그러면은 빵에는, 그러면 크림빵에는 슈크림빵이 있고 저기 뭐야? 슈크림빵이 있고 무슨 크림? 버터크림빵이 있고 땅콩크림빵이 있어. 그러면 다 크림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크림이 공통점이잖아. 근데 여기 크림이 들어있으며 이렇게 했는데 땅콩크림빵 이렇게 답을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무슨 용어냐고. 여기는 계속 얘기하는 게 전문가, 초심자, 전문가, 초심자, 전문가, 초심자. 그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왜 요 단어 하나 있는 걸 갖고 이게 이거라고? 또 그럼 이거라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건 진짜 기본적인 개념 정의를 충실하게 하지 않은 결과물이다. 그래서 구성주의를 개똥으로 받고 내가 그렇게도 맨날 강조하는 게 구성주의다, 모델링이다,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이다. 여기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다 있지. 토론이나 토론을 통하여 사회적 학습 행동을 습득한대. 토론을 통해 싸부고 하는 걸 보고 배운다 이 얘기야. 모델링이지 뭐야. 안 그래? 거기 또 도와준다며. 전문가는 도와주는 게 뭐야? 코칭, 스캐폴딩 다 나와 있잖아. 이제 알았지? 그래서 이 구성주의가 너무 이제 뭐 소위 고향 광고 치는 거니까 안타까운데 구성주의는 앞으로도
교수 학습에서는 계속 출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맨날 예상했던 게 구성주의 또 뭐야 메릴, 라이글로스 뻔하잖아 켈러. 그래서 그 구성주의가 나왔다. 그러면은 다음 수업의 방향도 하던 대로 하면 나는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대신 학습자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물어보겠지. 한마디로 확실하게 핵심을 말해봐. 그래서 그 얘기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100%또 틀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수업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업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나 혼자 그냥 강의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100%라는 얘기지 이게. 우리는 다 안다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수업 중에도 자꾸 물어봄으로써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 상담 이론도 이건 맞췄겠지? 뭔 단어 보고 맞췄어? 통제? 선택? 따옴표? 원하는 게 뭔지. 그렇지. 이건 WDEP로 풀 수도 있고 내가 모든 행동은 내가 선택한다. 내가 통제한다. 이게 현실 치료의 핵심이지 이게. 그래서 정신병도 누가 선택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불합격도 누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고. 합격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통제하는 거야. 내가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야.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오케이? 그거를 가정하고 있는 게 현실 치료라고. 그러면은 내담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또 하지만 지가 선택하고 지가 통제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지가 스스로 지게끔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너 원하는 게 뭐니? 너 너 뭐 하고 있니? 잘하고 있는 거니 못하고 있는 거니? 네가 선택하고 있는 거다. 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계획 짜서 한번 해봐라. 예,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식인 거지. 이게 현실 치료. 그래서 상담 이론으로 그래도 그 현실 치료의 핵심적인 걸 다 보여줬다고. 단서가 너무 많은 거야. 이 중에서 조금만이라도 기억나면 현실 치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맨날 연습했던 건 만약에 인간 중심이 된다면 여기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솔직성이 들어 있어야만 하는 거고 정신 분석이면은 꿈의 분석, 그지? 그다음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뭐 이런 무의식적 갈등 이런 게 들어 있어야 되고 행동주의라고 한다면 잘못된 학습 뭐 이런 게 들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상담 이론은 우리 많이 했던 게 지금 아주 대세인 단기 해결 중심 상담. 그것도 되게 많이 연습을 했고 게스탈트도 우리 엄청나게 했고 로저스도 엄청나게 했고 앨리스 RET 같은 거 엄청나게 했고 백의 역기능적 사고, 자동적 사고도 엄청나게 했고 정말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그래도 현실 치료가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한 것을 그래도 조금 기분 좋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17. 준거. 이것도 지겹게 했던 것 같아요. 준거, 규준, 차이점. 기억. 문제 잘 읽어야 될 것 같아. 출제위원회 아주 못 되게 된 것 같아. 경쟁을 통한 학습자의 외적 동기 유발에 부족하다로 낸 거야. 이 나쁜 놈이. 그쵸? 헷갈리게 요거 안 읽었으면 또 끝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중거지향평가 맞지? 그치? 외적 동기 유발 강조하는 게 규준지향이니까. 그 다음에 중거지향은 자기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런 것들에 장점을 둔다는 게 중거지향 평가가 되는 거고 남들보다 잘하기 위해서 일단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암기해야 돼 이런 느낌이 디귿이 되겠지. 그렇다면 남과의 비교니까 규준지향이 되겠지 이건. 그 다음에 중거지향 평가는 절대평가니까 운전면허 70점 이상 합격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중거지향 평가가 맞겠지.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면 저거지. 디귿 제껴야 되니까 3번 이렇게 풀겠네. 맞죠? 이렇게 쉽게 풀었을 거고. 자, 2015개정 국가문서 2문항 나왔다. 법규 4문항 나왔다. 19. 이것도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겠지. 왜냐하면 우린 법이랑 관련된 거, 또 실제적인 어떤 교육 재정에 관련된 단어들 이런 것들에 되게 취약한 구조니까. 그래서 보면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사립학교 재원은 학생 등록금, 학교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2가지로만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네. 생각해 봐봐.
사립학교에서 쓰는 돈이 학생 등록금하고 학교 법인에서 지원해준 돈, 전입 들어온 돈, 요거 두 가지밖에 없을까? 그럴 것 같아서 찍었어? 답으로 찍었다고?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거 뭐 있는데 그럼? 여기 봐봐. 요런 것도 있잖아. 이것도 사립학교에 쓰는 돈 아니야? 맞잖아. 요것만 읽어도 아 이거 이상한데? 두 가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많이 없다면? 두 가지로 구성된다. 그럼 또 틀렸다? 생각해 봐봐. 사립학교가 뭘로 운영하겠어? 지네가 무슨 돈이 있어? 그잖아. 학생 등록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럼 만약에 학생 등록금으로 부족해 예산이 빵꾸 났어. 그럼 문 닫아야 돼? 그럼 국가 비상사태 걸리겠다.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넘쳐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야. 또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야지. 안 그러면 학교가 무너져 버리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학생 등록금이랑 법인이 못대처모원에서 돈이 이윤이 창출 안 됐어. 전입금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떡하고? 다 교문 밖으로 다 학생 다 나가게? 그래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상식으로 1번이야, 이거. 1번. 2번은 이런 거 말 되지. 3번은 국세는 교육세법이고 지방세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이겠지. 이거를 어려워하겠지. 이걸 어려워하겠지. 요 용어 자체를.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말이겠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원은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와 내국세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성된다. 이거 맨날 밥 먹고 연습했던 게 우리가 아니야? 맞지? 내국세 20.79%. 그거 봐. 무의식적으로 기억하잖아. 그지? 교육세 세입액 전액이었는데 아니지. 뭐 유아애들 뭐 제외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요거 일부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이게 왜 레이저야? 아,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 여기 있다. 일부와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게. 자, 그래서 요 전체적인 내용은 뭐라 할까? 이런 것들은 조금 용어들이 어렵고 할지라도 요거는 우리가 맨날 했던 거니까 쉽게 넘어가고 요런 건 잘 모르겠는 거고 요건 그냥 상식으로 그럴 것 같고 요거는 요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요거 이번에 읽어도 등록금은 수업료랑 입학금이라고 본다고 해도 기성회비라든지 학교 운영 지원비가 빠져 있잖아.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제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지식 체계를 조금 보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해설지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 해설지를 보고 요 교육세법이 뭐고 지방세법이 뭔지 또 사립학교 재원은 요거 말고 국가랑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조하는지까지 요거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놨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알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결국은 요것도 법이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중심인 거고 사립학교 재원도 사립학교 법에 언급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법규라고 봐야 돼. 그래서 법규가 까다로운 게 꼭 한두 문항씩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틀려야 두세 문제인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한두 문제가 교육법규라는 거지. 그러니 교육관계 법규를 어떻게 마스터하고 또 2015 개정 같은 국가 문서를 어떻게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느냐가 교육행정지 교육학의 고득점을 또 합격을 결정하는 열쇠 아니겠느냐. 이게 국가직에서도 나타났고 지방직에서도 나타났다. 그리고 내년 수업의 방향은 교육관계법규와 2015 개정의 국가 문서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시험이 뭐가 나왔고 왜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그러한 수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이거 풀었네. 자, 그래서 제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1번부터 20번까지 저는 임용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라 임용에서 출제했던 객관식 또 7급 또 고시 문제까지 다 분석을 해서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 이 내용들이 어디서 몇 년도에 출제됐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교육학 객관식에 100% 일치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로 내가 이걸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진짜 임용에서 나왔던 객관식 기출문제만 정확히 분석해도 거의 99% 이상 적중을 할 수밖에 없고 정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라고 학생들끼리 논의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것 같고, 임용의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삼고 완벽하게 외운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실하게 암기해도 무조건 95점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100% 적중이니까. 100%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랑 임용. 그것을 하고 싶고, 두 번째 다른 거는 임용에서도 교육법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법규 특강도 했었고, 그걸 법규만 따로 별도로 강좌를 개설해서 그것만 일주일에 3시간씩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임용도 한 8문제가 법이 나왔으니까. 똑같이 그 법이랑도 일치합니다. 똑같이 그것 또한 일치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험의 흐름은 일단 임용에서 나왔던 방식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 분명하게 또다시 검증이 됐고, 그래서 내년 수업은 임용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커리큘럼에 넣어서 그거를 완벽하게 해내고, 두 번째는 교육관계법규와 국가문서 제공하는 것들을 한 글자 한 글자를 철저히 분석해서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학습자들도 그것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내년에는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임용에서 100% 지금까지 나왔다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100%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적어도 한두 문항은 임용에서 다루지 않았던 거, 새로운 것들을 출제할 가능성이 보인다. 또 임용 객관식은 지금 명백이 끊겨진 게 몇 년이 지났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신이론들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거를 해내는 게 한 90% 정도 공정률이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10%는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인지를 시사적인 부분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고로 선생의 노력,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캐치하는 능력과 학생의 선생이 잘 따라오는 그 리더십을 잘 따라와주는 그 선생의 어떤 협업이 내년 시험을 공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실시한 지방직 2022년 교육행정직 지방직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